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동경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빌린 책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이 현해탄을 건너는 감도는 오늘 어떻습니까요? 도쿄가 대도시는 대도시인가 봅니다. 굉장히 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라고 그래요? 이 도쿄라고 믿겠습니까?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그죠? 그러네요. 근데 저 도쿄 시내가 아니고 저기 어디 변두리 저 위성구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시내에 계세요? 도착하자마자 아, 바로 하코네로 갔다가 아, 그 다음에 가마쿠라에 갔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도쿄로 넘어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 비행기이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 그 도시에서 마지막 한 2, 3일 정도는 보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도쿄 아웃이니까 도쿄 일정을 마지막에 며칠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저기 저 여행의 핵심은 다 두르시고 마지막 정리하는 그렇죠. 맞아요. 단계시네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고 네. 오늘 또 여기에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지인이 한 명 있어서 네. 그분이 이제 만나러 지금 이제 도쿄에 온 거고 제 원래 이번 여행의 이제 제 테마는 한 학기 이제 끝났잖아요. 네.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물론 날라리 교수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하는 날라리 교수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한 학기를 끝내고 정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휴양을 하자라는 의미로 네. 도쿄 근처에 그 유명한 휴양지들이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게 혹시 하코네라고 가보셨어요? 하코네 한 8년 전에 가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때? 박 그때 부장님은? 회사에서 좀 뭐 어르신들하고 교수님들 이렇게 약간의 대관 성격의 그런 그렇구나. 그래서 모시고 가서 뭐 스텝이죠. 네. 그러면 예. 제대로 즐기기는 힘드셨겠네. 예. 뭐 틈틈이 근데 어떻게 그 즐겼습니다. 하코네 프리패스라 그래서 그 풀코스는 다 즐겼어요? 왜 이렇게 등산 전차에다가 케이블카에다가 유람선에다가 다 타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호텔 잡아서 거기서 무슨 료칸 세미나 하고 온천욕하고 세미나하고 뭐 산에 한번 중턱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다라서 사실 여행은 아니었죠. 네. 다시 오셔야 돼요. 하코네는 네. 사실은 여기는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하코네 프리패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하코네 프리패스. 하코네 프리패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경의 이제 신주쿠에서부터 출발하는 무슨 로망스 카라 그래서 열차부터 이제 풀 패키지를 만약 끊으면은 1박 2일 이틀짜리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네. 1박 2일 패키지가 있으면 그걸로 도쿄에서 여기 하코네까지 가는데 기차로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이제 하코네 이 밑에 있는 이제 하코네에 있는 출발 기차역에 도착을 해요. 네. 그러면 하코네 역에서부터 이제 뭘 타냐면 그다음에 등산 열차를 타요. 그러면은 이 기차인데 산을 이제 올라가. 그리고 이 기차가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 되게 웃기는 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지리 시간에 나왔던 그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순방향이다가 어떤 때는 역방향이고 그냥 쭉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재미난 산악 열차가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케이블카로 갈아타야 돼요. 그게 다 후지산을 올라가는 거죠. 후지산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하코네 후지산의 어떤 저거죠. 근데 아는 산이 후지산밖에 없어. 일본 산 중에.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근데 이제 설악산 옆에 뭐 태백산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그렇듯이 여러 이제 산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700m, 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옛날부터 뭐로 유명했냐면 온천 휴양지로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여기에
등산 열차도 생기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탁 지금도 이 유황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네. 유황이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김이 올라오고 달걀 썩은 냄새가 막 나는 어떤 그런 온천을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산정 호수가 있는데 산속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호수예요. 칼데라호. 그렇죠. 역시 딱 아시네. 배우신 분. 아이고, 외우기만 했지. 호수를 유람선을 타고 또 이제 건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무지 큰 호수인가 보네요. 그렇죠. 호수 건너는데, 배로 건너는데 한 3, 40분 걸리거든요. 네. 무지 큰 호수고. 근데 이 전부가 다 그 하코네 프리패스라고 하는 그 교통권 한 장, 티켓 한 장 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다 다니는 거예요. 좀 비싸겠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5,000엔, 6,000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근데 이틀 동안 내내 쓰는 거니까. 아, 그래요? 기차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 동경에서 거기 가는 기차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나는 아주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비싼 게 생각하고. 아니죠. 싼 거지. 그리고 왜냐면 여기에 케이블카랑 유람선이랑 등산열차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아, 그리고 여기서는 그 1박 2일 동안은 무제한으로 그 버스하고 이런 거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도 또 다 돼 있거든. 이러니까 요즘에 제주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덤핑을 치니까. 덤핑도 덤핑인데 내가 이번에 이 하코네 여행을 하고 나서 네. 이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한데 일본 여행이 이래서 더더욱 매력적이구나 하는 걸 내가 또 깨달았거든.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케이블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다 SOC 사회적 간접 자본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일본은 언제 다 만들어뒀냐면은 8, 90년대 이걸 다 만들어둔 시설이거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96년도 MBC 입사하고 신입사원 연수 때 그때 처음 내가 하코네를 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내가 이 하코네를 1박 2일 동안 그때 돌면서 했던 생각은 여기는 그 온천 휴양지 이 거대한 도시 전체가 테마파크구나. 우리 그 테마파크 가면은 뭐 해요? 결국 그 안에서 대관람차 타고, 그 이렇게 후룸라이드, 물에 첨벙 빠지는 후룸라이드 타고, 궤도 열차 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거대한 어떤 그 화산 지형을 감상하면서 이거를 1박 2일 동안 하는 거니까 티켓 하나 끊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시절에 80년대, 90년대 일본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네. 그 사회적 기반이 탄탄한 거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엔저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니까 우리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걸 즐길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때만 해도 96년도만 해도 일본 물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와, 내가 이번에도 카이센동 그 우리로 치면 회덮밥인데 우리식 회덮밥하고는 완전 달라요. 우리 회덮밥은 그냥 광어회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일한 회 성분인데 여기는 새우에다가 뭐에다가 되게 다양한 회를 카이센동은 올리거든. 네. 그리고 우리 돈으로 12,000원, 13,000원이에요. 진짜 싸. 빨리 환율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진짜로, 일본은 지금 와야 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여기로 왔을 때는 이거를 한 바퀴를 쌩 다 도느라고 바빠가지고, 사실은 역 사이사이에 뭔가 명소들이 있거든요. 네. 공원도 있고 무슨 미술관도 있고 막. 근데 이걸 내가 그전에는 우리 젊었을 때는 막 빨리 이걸 다 돌고 뭐도 보고 막 이러느라고 하나하나 다 즐길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번에는 사실은 내가 디즈니랜드는 내가 스킵을 뺐거든. 원래는 내가 디즈니랜드도 도쿄에 오면 꼭 가는 데인데 5년 전에 내가 둘째 딸 데리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코네 휴양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둘째 날은 어디를 갔냐면 거기에 하코네 이 산속에 조각의 숲 미술관이 있어요. 네. 이게 조각 공원인데 영어로는 오픈 에어 뮤지엄이라고 애들이 불러. 그러니까 뭐냐면 조각이기 때문에 야외에 수십
점에 이 조각들이 전시해 놓은 거예요. 네. 너른 대지에. 그래서 그 다 돌아보는 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산을 산책하면서 옆에 있는 산책하다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서 보면 이게 조각이고 막 그렇거든. 아, 저 네덜란드의 그 이름이 벌써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렇지. 그때 얘기했었어. 근데 가셨었. 아, 난 그때 못 갔어. 아, 이번에 가신 걸로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뭐뭐뭐 네덜란드 밀러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뭐뭐 맞아. 거기. 아마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미술관일 수 있어. 안에 자전거도 이렇게 다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산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여기는 그 하코네 프리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는 어떤 미술관인데 나는 이 미술관에 뭐가 있냐면 피카소 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조각 공원인데 피카소 공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구라치고 있네. 피카소는 회화 작품인데 어떻게 조각 그 미술관에다가 피카소 관이 있어 그랬거든. 네. 내가 정말 무식했던 거지. 피카소가 말년에는 조각에 엄청 공들인 거 알아요? 아. 그 세라믹 도자기 굽고 막 네. 그걸 배웠어요, 이분이. 피카소가 왜 그 91세까지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 60 넘어서는 그냥 나는 피카소를 이번에 피카소의 미술 세계를 내가 여기서 가서 이제 피카소관을 보면서 와, 진짜 놀란 게 피카소가 원래 어렸을 때는 그림을 엄청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나중에, 모사하는 그렇지. 걸 되게 잘했대요. 예. 그러니까 세밀화를 원래 잘 그리던 사람이 그걸 이제 해체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큐비즘이 나오고 입체파가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피카소의 그 유명한 작품들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단순한 그림들을 보면 저거 그림 잘 원래 못 그리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거 다 거치고 뛰어 넘어가지고 그렇게 초월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야, 그게 내가 이번에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피카소가 어떤 저게 있냐면 피카소가 한 말 중에 내 이번에 진짜 크게 배운 말이 있어요. 네. It took me a lifetime to draw like a child. 아. 평생 야, 우리 딱 박동 부장님 바로 내 어설픈 영어 발음에도 바로 알아듣는구나. 어설프니까. 무슨 말인지 딱 알겠죠? 콩글리시니까 우리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렇지. 네. 평생 걸려서 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배웠다. It took me a 나는 lifetime, 이 말이 to draw It took me a lifetime to draw like a child.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여기 피카소 관에 가면은 피카소의 말년의 작품들이 있는데 진짜로 도자기들의 그림 같은 거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사람 눈 있고 코고 막 너무 왜 성의 없이 이렇게 쑥 그린 것 같거든. 네. 근데 봤더니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게 사실은 최고 고수의 경지인 거지. 근데 피카소의 이걸 보면서 60이 넘어서 이분이 세라믹이라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네. 내가 이번 주에 여행 다니면서 저는 또 이제 기차 안에서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네. 일본 특히 전철안에서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대라고 이 미국의 이제 와튼 스쿨 그 교수인 기욤 마구로 누군지 알죠? 예. 마구로 기욤인지 기욤 마구로인지 뭐 그 책 많이 쓰시는 그 이름 그분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책에서 멀티 제너레이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이 오래 사는 시대다 보니까 다양한 세대가 멀티 제너레이션이 한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8, 90까지도 왕성하게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데 그 본보기가 피카소였던 거죠. 다 읽으셨어요? 아니요, 읽고 있어요. 이거 나 다음 주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 멀티 제너레이션.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꽤 잘 팔리는
맞아. 저자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저희 둘째 그 책상 왼쪽에 그 서재에도 이분 책이 어딘가 있어요. 그 축 어쩌고 한 축의 전환인가 뭐. 그 책이 워낙 몇십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만. 예. 그래서 이 책에 한국어 서문까지 있어. 아, 그러면 이 책은 그 책 뒤에 나온 책인가요? 최신작이구나. 그게 이제 그 책이 아마 이분이 코로나 하여튼 맞아요. 그 맞아. 점에 하여튼 쓴 책이고. 근데 이분은 약간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막 하는 그 책인데 나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깊게 할 것 같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자꾸 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뽐뿌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할 수밖에요. 우리 제주가 잘 벤치마킹해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근데 내가 일본을 다시 뽐뿌질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내가 어떻게 그리고 이 그 조각의 숲 그 미술관에는요. 온갖 유명한 조각 작품들이 다 있거든. 로댕 작품도 있고 피카소 작품도 있고 헨리 무어 작품도 있고 조각으로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작품들은 다 있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작품들이 다 여기 있어요. 거품 경제 때 좀 샀나 보네. 자, 지금 박봉훈 부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어. 거품 경제 때 샀고 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고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 알아요? 아니요. 고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사실은 고흐 그림 중에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그림 중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고흐가 말년에 그 노란 방이 있고 막 그 있던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휴양하면서 마지막에 왜 몸이 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치료받을 때 이 고흐를 돌봐준 의사가 고시에 박사예요. 근데 왜 반고흐는 너무 가난해서 직업 모델을 못 썼잖아. 그래서 왜 자기 그 주위 사람들 우편 배달부라든지 뭐 이 자기 그 진찰해주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델을 하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 고시에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90년대인가 80년대 당시로서는 하여튼 세계 최고가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팔렸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일본의 어떤 그 재벌 회장이 그걸 사들였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그 그림의 행방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들이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은 죽었거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의 행방을 아무도 몰라요. 그럼 거기 있는 거는 지금 모작? 그렇죠. 고시 박사의 초상에 대해서 고시 박사의 초상은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지금 이 고시 박사의 초상 그림 얘기를 왜 하냐면 일본이 한때 얼마나 돈이 많았고 그래서 온 세계 그 비싼 미술품들을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왜 한때 80년대, 90년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일본 도쿄의 일부 지역의 땅을 팔면은 뭐 미국 뭐 얼마를 갖다가 산다. 그렇죠. 황궁이 있는 그 구를 팔면 뉴욕을 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이제 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던 시절에 전 세계에 부동산도 많이 샀지만 미술품도 많이 산 거예요. 자, 그때 그렇게 잘 나갔던 부자가 지금은 좀 어려워졌어.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술품들은 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 가서 이거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 달러 비싼 그거 우리가 지금 이걸 한국에서 사들일 수는 없어. 미국이나 유럽의 그 경매 시장에 가서. 근데 마침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 자기네들 세계 2위 경제 대국일 때 사놓은 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거든. 근데 얘들이 지금은 어려워. 그래서 엔저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물가가 아주 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일본 여행을 하도 많이 가서 그 뭐 특히 관광지마다 한국 분들이 글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뭐 예약하고 이런 거 너무 뭐 밀리고 힘들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 보죠? 저는 전혀 이번에 그런 거 없었는데. 그
보통 몰리는 곳하고 또 다른가 보다. 제가 다니는 곳은, 그리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살짝 피해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6월 초에 여행 온 이유는 뭐냐면 6월 말 되면 이제 대학생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거든. 7월 되면은 휴가철 이제 오고 방학철이 오고 나는 그 전에 살짝 먼저 오는 거거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올 때 제일 많이 오는 것 중 하나가 징검다리 휴일이라든지 대체 공휴일 있고 막 이럴 때 네. 2박 3일, 3박 4일 그럴 때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들 유명한 관광지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미어 터질 수 있어요. 그 날씨는 좀 힘들지 않아요? 습하고? 날씨? 너무 선선하고 좋은데? 나는 이번 주 내내 다니면서 날씨 너무 좋았고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 전이라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갔던 데가 이제 하코네 같은 경우는 산속이고 뭐 그래도 해발 700, 800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도쿄 들어오니까 살짝 덥네요. 네. 도쿄는 살짝 덥기는 한데 그래도 뭐 여행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습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오늘 너무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사실은 만난 분이 이 예능인 노홍철의 형님이에요. 노성철이라는 분인데 네. 박동 부장님 혹시 노성철님 못 만나봤죠? 좀 뭐 존재도 모르죠. 처음 들어보는 그러는 거죠. 거지. 예. 근데 나는 이분을 어떻게 가겠냐면 2012년 MBC 파업할 때 이분이 캐나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분이 한국의 MBC 파업을 논문 주제로 삼겠다고 하고 와가지고 막 저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했던 사람 중 하나가 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분은 거의 MBC 파업을 되게 옆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분이 했던 거는 뭐냐면 그 MBC 170일 파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미디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되게 큰 싸움이었고 엄청 중요한 어떤 이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언론들은 이미 다 자본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노조가 그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런 그게 없거든 지금은 거의. 네. 세계적으로 봐도 어딜 봐도. 그래서 그때 그 연구 때문에 와서 만났다가 계속 이제 가는데 난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나는 이제 이분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이분을 만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이 캐나다에서 박사를 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교수를 할까? 일본에 의외로 한국인 교수 많던데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영어로 수업을 하거든 이분이. 물론 일본에서 아예 석박사를 하고 일본어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석박사를 하고 바로 일본의 교수로 왔거든. 네. 그래서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온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온 게 하여튼 2010 몇 년, 15년인가 그런데 그때 일본에 어떤 붐이 일었냐면 일본이 뒤늦게 야 우리도 이제 세계화를 좀 해보자. 왜냐면 일본 애들은 정말 영어 공부를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영어로 대학에서 영어 강의도 좀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세계화에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강사를 이제 초빙할 때 이분이 이제 온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분 얘기를 꺼냈냐면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와, 바뀌었구나.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1995년도에 호주 여행을 갔을 때 네. 거기에서 일본인 친구를 이제 만나서 한 3박 4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만나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이 친구한테 받은 느낌은 뭐냐면 우리는 일본을 엄청 싫어하고 막 그게 있잖아요. 감정이. 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아예 없더라고요. 95년도 당시에. 네. 왜냐하면 얘들은 그냥 미국과 유럽이 자기네들의 경쟁 상대지. 클래스가 거기지. 그렇지. 클래스가 거기지. 아시아에서는 옆에 있는 한국도 그렇고 저 가난한 일본도 북한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덩치만 큰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하고 감히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1세계, 얘네는 우리는 2세계인가 3세계인가 그랬나 보네. 그런 거지. 약간 그거였는데 이번에 내가 그 교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얼마 전에 이제 2019년도인가 이분이 뭐 이렇게 한국으로 저기 문화 교류로 학생들 데리고 네. 그 가는 그 뭔가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거 경비를 다 이제 학교 측하고 뭐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가는 거라서 학생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래. 근데 의외로 신청 안 한 학생들이 꽤 있어서 너네 이거 왜 신청 안 하냐? 이거 한국 가서 며칠간 가서 되게 구경도 하고 해외 이 문화 탐방하고 좋은 기회인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근데 왜 그랬더니 그때 왜 약간 우리가 일본하고 그 외교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막 노저펜 하면서 왜 그때 반도체 뭐 반도체 그렇지 그때. 근데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걔들이 한국을 그때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일본을 되게 싫어했던 것처럼. 네. 난 이게 되게 쇼크였던 게 일본은 한국을 싫어하질 않았거든. 그냥 무관심이었지. 근데 이제는 얘들이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즘 되게 오늘 그 얘기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 뭐냐면 와 이제 우리가 얘들이 우리를 그래도 같은 급으로 인정해 주나 보다. 이거 30년 만에 큰 변화예요. 요즘 일본이 뭐 2015년에 세계화를 뒤늦게 막 신작했다고 하는데 23년, 24년 요때 또 갑자기 또 IT의 얘들이 좀 뒤늦게지만 IT에 올인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도 많이 유치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세계화하고 정보화가 사실은 한국이 뒤따라잡기 시작한 게 세계화와 정보화야 우리는 되게 성공하면서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그동안 자기네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근대화에 가장 앞장섰고 가장 빨랐고 산업화도 가장 먼저 성공시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있다가 약간 잃어버린 30년이 오고 난 다음에 얘들이 느끼는 게 우리가 세계의 변화에 너무 둔감했나 보다 싶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모든 게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다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 디지털로 싹 다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일본은 여전히 그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오늘 그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마우로 기엔 마우로 기엔 같다. 마우로 기엔이니까. 잠깐만. 내가 책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자 이름은 그래도 우리가 책 그건데 마우로 기엔 맞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잠깐만. 멀티 제너레이션의 시대. 맞다. 마우로 기엔이고 이분 그 멀티 제너레이션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외국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국 문화만 안다는 것은 자국 문화도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뭔가를 알아야 비교를 통해서 쟤네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우리가 한국인은 이런 종족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외국 문화나 외국 민족 이걸 좀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하고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점이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마오로 기엔이 얘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 그래서 아무 공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외국어를 하나 공부를 해라. 미국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은 미국 교수니까 미국의 와튼스쿨 교수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면서 2개 이상의 문화를 겪고 그 차이에서 그것이 이렇게 약간 마찰을 일으키면서 오는 게 창의성인데 미국 사람들은 오로지 영어만 하면서 그게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엄청 열심히 그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런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다 떠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네. 참고로 일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요. 내가 지금 혼자 사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일본어 공부하고 있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원래 3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한참 공부를 했거든. 네. 미국의 그 경영대학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HBS 이런 데에서 왜 그러냐면 그때는 왜 토요타 웨이 이래가지고 그 토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혁신이 미국 방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네. 얘들은 막 종신고용에 막 되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연공서열을 되게 중시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일본식 그 경영이 성공을 거둔 이유가 뭘까 하면서 30년 전에는 막 들여다봤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다시 일본을 들여다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지. 어쩌면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고 나서 지금 30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겪어본 나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다들 이렇게 고도 성장까지 가고 그다음에 저성장에 접어들기 시작한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런데 일본은 그 저성장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막 하면서 30년을 버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게다가 고령화까지 이제 30년 넘게 겪고 있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게 미래인 거야. 일본의 실패학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어쩌다가 30년씩 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저 세월이 어떻게 오게 됐고 지금 그래서 저들은 이 초고령 사회에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버티고는 있잖아 얘들이. 시스템이 버티기도 하고 가끔 고목에서 꽃도 요즘 피고 있죠. 너도 하고 있다고? 고목에서 꽃도 피고 있어 가끔 여기저기서. 야 역시 박동호 부장님 언어의 마술사. 재밌는 표현이다. 그치?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주식시장 한 번씩 터져주고 막 그 엔저로 이제 수출 막 이렇게 달리고 막.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령화라든지 멀티 제너레이션 이런 그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일본이 가는 길을 그동안 걸어온 길을 우리도 좀 들여다보고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 일본어도 새로 배우시고 계시죠? 아니 주변에 이건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난데없이 일본어 배운다는 사람들 요즘에 좀 봤어요. 그래요? 네, 왜 그렇지? 글쎄요. 이게 정말로 30년 전에는 걔들의 성공을 카피하려고 benchmark 하려고 배웠다면 지금은 실패를 벤치마크 실패도 그렇고 먼저 늙어간 덮히는 거지 뭐. 그치. 그거를 먼저 갖다가 늙어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본어 왜 공부하는 거? 나는 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행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실 사람들한테 좀 재수 없을까 봐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우리 박동 부장님하고 그냥 소통하니까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1990년대에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2000년 이후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대치동 거리 가잖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Yo man, it was so intense, man. Yeah, so intense.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걔들이 뭔 얘기 하나 들어보면은 게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게임에서 막, 야 죽이지 않니 그 게임? 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내가 진짜로.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영어 잘하는 거는 쟤들 보기에는 내 발음을 엄청 후질 거 아니야. 나는 왜냐하면 외국에서 어려서 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발음은 별로거든. 걔들 우리말은 잘 못할 거야. 그렇게 위안을 삼자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 오케이 다들 영어를 한다면 나는 영어 플러스 다른 걸 하나 더 하겠어. 이게 플렉스거든요.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남들이
외제차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브랜드 뭐 금목걸이 이런 거 가지고 플렉스 할 때 나는 시간으로 나는 플렉스 한다. 시간을 들여서 내가 어떤 취미를 가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어떤 외국어로 공부하고 이걸로 나는 플렉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 앞으로 플렉스는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외국어 공부에 있어요. 아이고. 이게 와닿긴 한데 저 사실 언어 배우는 거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일본어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자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맞아요. 네. 어려워. 히라카나 가타카나 어려워. 네. 그래서 아픔이 있지. 그래서 요즘은 이거 뭐 그 네이버 렌즈 들이대면 다 번역해 주는데 뭐 하면서 막 AI도 나왔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안 하려고 공부 안 할 핑계를. 근데 아까 왜 마오로 기엔이 네. 다른 나라 문화를 알기 전에는 자기 나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내가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뭔 줄 알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은 정말 위대한 언어다. 위대한 문자 체계라는 걸 내가 느끼는 게 지금 박동부장님 얘기하니까 나 딱 깨달았는데 박동부장님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게 일단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 숫자가 많아. 왜 숫자가 많은 줄 알아요? 몰라요. 한자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히라카나 같은 경우에는 가게기고구 나니누네노 사시스데소가 다 글자가 다 달라요. 아유, 그 참. 근데 우리는 봐봐. 가기구개고 사시스데소는 우리는 시스템만 알면은 가는 기억으로 자음은 다 되고 네. 모음은 아이우에오 5개로만 다 나르면 가기구개고 나니누네노 사시스데소 다찌뜨 이게 다 나오거든. 네. 일본은 이런 체계가 없어요. 발음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한자에서 글자를 가지고 왔거든. 내가 이번에 가마쿠라에서는 민박집에서 묵었거든요. 네네. 그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네. 나이 한 60, 70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 참 민박집 경영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살기는 그 옆집에서 살아요. 네. 이 민박집에서 같이 안 살아. 그 민박집은 그냥 키 이렇게 우편함에 넣어놓고 하면은 이제 메일로 그냥 너 오면은 몇 시쯤 오면은 네가 알아서 키 열고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주방 옆에 있는 오른쪽 방이 네 방이야. 그러면 다들 거기 에어비앤비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걸 하는데 봐봐 주인이 안 살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범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냥 시골 동네에 요즘 일본의 왜 지역 부동산은 가격이 막 폭락하고 난리잖아요. 네. 그런 집 하나를 그냥 저걸로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아저씨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회화 연습 삼아 이제 막 이 아저씨 붙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중국이 아버지, 한국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일본 문화에 있어서는. 왜냐? 중국의 한자를 한국에서 전수해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한자 덕분에 일본이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왜 일본 가보면은 여전히 한자를 간판에서는 쓰잖아요. 네. 한자가 없으면은 일본 글자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동북아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이 표음 문자를 만든 진짜 거의 유일한 사례가 세종대왕인데, 네. 이건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국뽕에 취해봅니다. 아니 세종대왕님의 그 창제 원리 있잖아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 삼성 휴대폰이 재해석해가지고 사실은 26글자도 사실은 11개 탭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게 쪼개버렸잖아요. 그렇지. 예. 이 11개로 다 된다는 게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그치. 그게 진짜 놀랍지. 예. 방금 근데 또, 원래 한글 자음 같은 경우 모음도 그렇지만 입 모양 보고 만든 건지 알죠? 네.
또 오 같은 경우는 입이 동그래져. 오. 이응 할 때는. 그리고 약간 그 발음들, 그리고 기역 할 때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옆으로. 네. 네. 그래서 기역이고, 니은 할 때는 혀가 밑으로 이렇게 깔려. 이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 이의 모양, 이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든 거야, 이게. 근데 일본의 히라카나, 가타카나는 왜 박동 부장님이 공부하기 어려웠냐면 중국 한자를 가지고 조금씩 변형을 해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어떤 건 보면 한자로 공자인데 가타카나로는 얘들은 에라고 읽어. 한자의 무식함이 일본어 문자를 못 정복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니야. 원인이 근데 있구나. 나는 진짜로 요즘 내가 이 멀티 제너레이션의 시대에서 마우로 기엔이 외국어 공부하자고 이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일의 기회가 더 늘어나고 오래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나는 그거 되게 공감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어 공부하는 게 영어도 그렇고 다 시험 과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잘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도 크고 틀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내가 요즘 일본어 공부하면서 난 너무 즐거운 게 그냥 나는 여행 다니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일본어 공부해서 이걸로 뭐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 자체가 재밌어요. 외국어 아니 공부가. 근데 30년 전에 일본어 학습법하고 지금하고 좀 뭔가 혁신이 있었나요? 요즘 영어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앱에서 막 그런 앱들도 나오고 그런 혁신이 있나요? 옛날처럼 똑같이 또 막 그 문자 막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이얼로그 막 상황 그거 있고 똑같나요? 같아요. 에이. 근데 나는 모든 언어는 처음에 힘든 지점까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 그걸 건너야 돼. 건너기 싫다. 나이 드니까 건너기 싫어. 건너지 마.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아니, 저기 사실 이번에 또 가마쿠라? 네, 가마쿠라. 오늘 하코네 얘기 주로 해주셨는데 가마쿠라의 또 좋아하는 작가분 자취를 또 따라가신 그런 재밌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읽은 책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고만 해줘. 무슨 책 읽었는데 궁금해서 그래.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라는 제목을 되게 가진 도발적인. 네, 우치다 다스루라는 또 일본 학자분이 쓴 그분 책이네. 그분 내가 다른 책 읽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 책은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기고한 도서관에 관한 글들, 책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그분 되게 도발적인 글을 쓰는 걸로 나는 기억을 해요. 되게 재밌었어. 요한의 주장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우치다 다스루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국내에도 번역된 책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분의 도발적이고 참신한 그런 주장들의 팬들이 국내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도서관을 애용하는 내가 빌린 책의 이 진행자들로서 도서관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일단 이 책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오케이? 그리고 저기 끝나기 전에 요거는 하나 우리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신 지난번에도 요 살타첼 34 제 아이디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발음은 이분이 또 긴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찾아가서 봐야겠다. 시바스 리갈 배낭에 넣고 지리산 종주하고 싶어지는 책 지난주 거를 들으시고 여기에 근데 광저우에 사시나 봐요. 예, 그래서 드론 얘기 지난번에 있었는데 드론 쇼. 예, 광저우가 또 드론 산업의 천병 지역이라고 하시네요. 알리바바 쇼핑 뭐 이런 거 드론 택시도 있고 막 이런 데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지금 사시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광저우 도서관을 추천해주고 싶으셔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가야겠다. 최첨단 상업지구 한복판에 광저우 도서관이 아주 그냥 있는 여기가
여기 단골이시래요. 광저우 도서관 단골 손님이시네요. 앞으로 쌀타첼이라는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서 광저우 도서관 단골 손님으로 칭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국관이 있대요. 한국 코너가 별도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중국 가는 게 저의 지금 목표인데 네. 광저우에서 이분 뵙고 같이 한번 그 네. 이원 방송으로 한번 3인 토크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재밌겠다. 예, 여기 굉장히 이 도서관이 있어서도 좋고 거기 한국관이 있어서 광저우에 예, 여기서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자매 관계라서 매년 300권씩 도서관 한국 책이 새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사시면서 예, 새로 나온 한국 책 300권 또 아무 책이나 들여오겠어요? 그렇지. 이게 도서관에서 동네 도서관에서 골라서. 이게 딱 해외 도서관에 이게 그치. 매년 300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그거는 예, 좋은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와, 그건 진짜 좋은 거다. 오케이. 다른 나라 저 영사관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나 영사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민들을 위해서. 네. 아니 근데 그게 둘 다 아마 빛고울 그 광주를 써서 그런가 봐요. 광저우도 그렇고 우리 그 광주도 그렇고. 역시 이게 이 언어의 마술, 언어 천재. 아니 왜냐하면 그렇잖아. 중국 그 광저우도 내 생각에 분명히 아마 한자로 같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인연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역시 언어 공부해야 돼. 아니야. 자, 오늘도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우치다 다츠루 선생의 또 도서관 이야기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남은 여행 기간 많은 추억 만드시고.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